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유자로 카이타에서 CFO를 맡고 있는 오종민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 전원 음소거를 합니다. 발표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QA 창을 통해서 한글 또는 영어로 사회자에게 질문하시면 발표 후 질문 시간에 종합해서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대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은 전부 레코딩하고 이벤트 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발표 중 여러분의 모습도 같이 레코딩이 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되는 내용과 슬라이드는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 IT 연합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분들과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나 한인 IT 연합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실리콘밸리의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유호현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Welcome everyone. Thank you for all joining us today at 2020 Smart Business Expo. Before we start, I'd like to tell you a few housekeeping items. The moderator for this session is Jongmin Oh, who is CFO at Kaita. All participants will be mute through the session. Any questions you may have, please use the charts or chat or a Q&A window to the moderator, either in English or Korean. The moderator will collect all questions and ask the speaker later in Q&A if time permits. This session will be recorded and shared later. During the session, some of you may be included and shared as a part of the entire recording. All contents and slides cannot be used and shared without GDK, ACC, and then Kaita. If you need any of the contents and the slide, please contact GAACC and Kaita. Today's presentation is founder and CEO, Ox, and former Airbnb and Twitter engineer by Ho-Hyun Ryu in Korean. 호현님, 이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서폴리틱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유호현입니다. 네, 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에서 영문과 문헌정보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한 인문학도고요. 네, 그래서 사실 공대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트위터에 굉장히 운 좋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자연어 처리를 할 줄 알고 한국어를 잘하는 엔지니어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고 가서 심지어 한국어를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1시간 동안 한국어 면접도 봤었어요. 트위터에서. 네, 그렇게 해서 자연어 처리 엔지니어가 되었고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고 2016년에는 에어비앤비로 옮겨서 페이먼트 팀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3년 있다가 마지막 2019년에는 트랜스포테이션 팀 엔지니어로 갔다가 2020년에 2020년 5월에 코로나로 이제 여행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에어비앤비에서 트랜스포테이션 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회사에서 이제 레이오프를 당한 거죠. 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레이오프를 당하면은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뭐 정리해고 당하거나 뭐 그런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잖아요. 암울한 상황이고.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좋은 게 어차피 실리콘밸리에서는 3, 4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되는데 옮길 때 제 발로 나오면 제가 그냥 딴 회사 간다 그러고 나오면
퇴직금이 안 나오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치 월급이 생겼는 월급을 네 달치 월급을 정말 에어비앤비가 일반적으로 한 두 달치 정도 주는데 에어비앤비가 회사도 어려우면서 너무 잘해 줘서 네 달치 월급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어디 취업을 알아볼까.' 하다가 제가 그동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 오던 옥소폴리틱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정치 소셜 네트워크 프로젝트인데 정치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안 싸우면서도 저랑 정치색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나름 해 보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에어비앤비에서도 4 개월치 월급을 주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시작을 했다가 투자를 받고 스타트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법인인데 옥소폴리틱스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 트위터에 들어갔을 때 그냥 너무 이상한 거예요, 회사가. 뭐 사람들이 뭐 회사에 하루 종일 거의 뭐 자리에 있지도 않고 뭐 점심 먹으러 가서 2 시간 있다 들어오고 10 시에 출근했다가 뭐 한 4-5 시쯤이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면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제가 '아 이 회사 한 2년 있다 망하겠구나. 그전까지 열심히 놀아야지.'라고 하다가 뭐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트위터.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그때 많은 위기를 겪고 지금 잘 되고 있고 에어비앤비 가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뭐 더 재밌고 사람들이 더 항상 수다 떨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도 망하겠구나.' 했는데 뭐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도대체 왜 잘 될까? 왜 이렇게 자유롭고 회사 분위기가 무슨 권위주의적이지도 않고 누가 나를 감시하지도 않는데 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왜 잘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팀을 만나서 저희 선후배 5 명이 만든 팀인데요. 실리콘밸리의 모든 것을 한번 책으로 써 보자. 블로그에 써 보자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중에서 기업 문화에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다시 쓴 책이 이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직보다 개인의 성장이 우선인 사람들. 요즘 한국에서는 밀레니얼이라 그러면서 뭐 20대 사람들 20대 90 년대생 사람들이 오면 그 회사에 들어와서 뭐 발령이 났는데 뭐 인사과로 발령이 났는데 그냥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발령 났는데 가기 싫은 게 어딨어요. 근데 뭐 가기 싫다 그러고 가서는 또 인제 몇 달 있다가 회사 그만둔다 그러고 사실 그 전 세대는 상상도 못 하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나고 있는데 또 실리콘밸리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인 거예요, 거의. 그렇죠? 사실 뭐 저 엔지니어인데 저를 인사팀에 발령을 보낸다 그러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는 되게 위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조직보다 내 성장이 우선인 거죠.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갖느냐 내 성장이 우선인데 이런 사람들의 끝판왕이 누굴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뭐 토트넘 지금 소속으로 토트넘의 에이스인데 이 사람이 토트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뭐 토트넘을 위해서 골을 넣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자기가 잘 나가려고 골을 열심히 넣고 있고 내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야 연봉 2배 줄게 빨리 와." 그러면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 아니에요. 뭐 토트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충성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이런 이기적인 팀에 충성한다고 말도 안 하고 "내년에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로 나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 덕분에 뭐 작년에는 챔피언스리그 준결승도 올라가고 올해도 엄청 잘 나가고 있죠. 예. 실리콘밸리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쓰는 조직이 또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사실 위계 조직 막 위계적인 조직에 넣어 놓으면은 사실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계 조직 저는 그래서 뭐 너무 단순한 거긴 하지만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으로 한번 나눠서 대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를 시켜 봤어요. 위계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네. 위계 조직은 맨 위에 그러니까 위계에 따라서 결정권이 주어지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그 결정에서 인제 각 부장들이 결정을 내리고 과장들이 결정을 내리고 실무진이 결정을 내리는 거죠. 즉 그 실무진은 결정을 안 내리고 열심히 시키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리를 보면은 맨 위에 사장님은 머리가 제일 크시고
그다음 점점 내려갈수록 머리가 줄어들다가 맨 밑에 실무진은 머리가 없어요. 왜 머리가 없냐? 예, 실제로 머리가 없어야 돼요. 실제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실무진이. 왜 그러냐 하면요. 위에서 결정을 해서 A 부장, B 부장, C 부장, D 부장한테 다 나눠 주잖아요, 일을. 그러면 인제 그 사람들이 과장들한테 나눠지고 그다음에 실무진한테 전달되는데 실무진 중에 한 사람이 "아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은 인제 과장님이 "야 이거 저기 사장님 결제 난 거고 다른 부서들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바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대화하는 시간이 낭비죠. 어차피 안 될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빨리 실행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보가 생기잖아요. '아 사장님이 시키신 대로 이렇게 뭐 물건을 팔아 봤는데 안 팔리네요, 이 시장에서는.' 그런 걸 다시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써야 되죠. 그래서 보고서를 엄청 많이 쓰는 그래서 뭐 저희 뭐 한국에서 취업한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무슨 "보고서 공장에 취업한 것 같다." 뭐 "내 직업은 보고서 쓰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듣게 되는데요.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보고서를 통해서 위로 올리면 맨 위에서 또다시 결정이 내려오죠. 결정을 하고 다시 보고서 올리고 결정을 하고 수행하고 보고서 올리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위계 조직입니다. 네. 뭐 한국은 위계 조직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한국도 지금은 역할 조직도 많고 네. 그래서 역할 조직 설명을 안 하고 역할 조직이란 말을 썼는데요. 역할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각 역할을 가진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결정권을 갖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핸드폰을 정말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갖고 갔는데 사장님이 "아 이거 색깔이 별론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요. 그랬을 때 이게 위계 조직이었으면은 사장님이 최종 결정권자고 사장님이 싫다 그랬으면 그 디자인은 까이는 거예요. 그 디자인은 시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사장님이 싫다 그랬으면은 그거는 사장님 개인 의견이에요. 디자인 비전문가의 개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뭐 "사장님 개인 취향은 뭐 반영할게요.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디자인을 바꿀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최종 결정을 해서 이걸 시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위계 조직에서는 잘 돼도 사장님 책임, 안 돼도 사장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합격을 딱 받는 순간 디자이너는 일이 끝나요. 뭐 사장님이 합격했으니까 나는 인제 다른 프로젝트 가서 딴 거 해야지. 그리고 뭐 사장님이 알아서 인제 뭐 쉽을 하시든가 뭐 시장에 내놓든가 하시겠지. 그런 거고 뭐 잘 되면은 사장님이 골라서 내가 한 5 가지 시안 가져와서 사장님이 하나 골랐는데 잘 되면 사장님이 잘 선택하신 거고 못 되면은 뭐 나는 딴 게 더 좋았는데 사장님이 이걸 선택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 돼도 사장님 책임, 안 돼도 사장님 책임인데 역할 조직에서는 누가 합격해 주는 게 없잖아요. 디자이너는 계속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고 뭐 그거에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는 끝 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건 내 새끼다." 그러고선 계속 가지고 가야 되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도 계속 캐치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 안 돼도 제 책임이죠. 사장님은 책임 없죠. 사장님은 그냥 조언을 했고 나는 그 조언을 무시했는데 뭐 사장님은 책임 없고 디자이너가 책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디자이너의 커리어가 생겨요. '와 이 디자인 진짜 좋다.'라고 나중에 밖에서 그러면 "이거 누가 했어?" 그럼 "어떤 디자이너가 했어요." 그러면은 "그 디자인 데려와."가 돼요. 근데 사장님이 책임질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생기긴 생기지만. 예 근데 이렇게 각계전투를 해서 디자이너가 자기 이름 걸고선 딱 일을 할 때는 어떤 디자이너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모든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디자이너한테 맡겨도 사장님 취향의 제품이 나올 텐데 디자이너한테 아예 맡겨 놓으면 어떤 디자이너를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 엔지니어고 그러다 보면 프로덕트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인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재 전쟁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연봉이 막 가는 거죠. 제가 실리콘밸리에 처음 갔을 때 2013 년에 대졸 초봉이 한 120K 정도 됐었어요.
예, 오늘은 뭐 1억 2,400인데 지금은 대졸 초봉도 200K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되고 그러면은 500K, 600K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실리콘밸리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굴 쓰는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위계 조직에서는 그럼 최고의 인재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위계 조직 최고의 인재예요. 조직에서는 일을 이렇게 시켜요. 아, 우리 저 페이먼트 시스템 필요한데 자바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다 만들 거예요.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요 200장짜리 기획서 있어요. 요거 그대로 해오세요. 그러면은 최고의 인재는 뭐라고 하냐? 네, 알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무슨 일이 아무리 새서든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딱 해왔는데 퀄리티도 딱 좋고 그러면 최고의 인재죠. 근데 역할 조직의 최고의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역할 조직에서는 이 사람이 전문가고 매니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라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세우세요라고 할 수가 없고, 야, 우리 저 결제 시스템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건가요? 한국에 진출할 건가요? 중국에 진출할 거면 알리페이를 인테그레이션 해야 되고, 한국에 진출할 거면 카카오페이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다른 엔지니어들한테 가서, 뭐야, 우리 저희 텍스택이 뭐 어떻고, 무슨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고, 어떤 클라우드, 아마존이 좋니, 구글이 좋니, 뭐 그런 얘기를 쭉 같이 토론을 하고, 디자이너한테 가서 디자인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프로덕트 매니저한테 가서 프로덕트 스페시피케이션은 어때요? 뭐 리ኳ이어먼트는 어때요? 그걸 다 물어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그러면 자바를 이용해서 아마존 AWS에다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걸 위해서는 몇 명 엔지니어 더 데리고 와야겠네? 저 엔지니어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랑 같이 이거 할래? 뭐 그렇게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만드는 거죠. 프로덕트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고서를 쓸 일이 없어요. 누가 결정을 해줄 일이 없으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 대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PD에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사내 위키를 주로 쓰는 게 역할 조직에서 있는 일이고요. 이제 위계 조직에서는 윗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역할 조직에 위계 조직 최고의 인재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역할 조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결제 시스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위계 조직 최고의 인재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잘하겠습니다. 아니, 잘이 아니라 어떻게 뭘 설계를 하든가 해서 아니, 설계도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계도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회사가 이래요? 뭐 설계도도 안 해주고 프로덕트 매니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프로덕트 매니저는 기획자가 아니고요.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거는 엔지니어 본인이 하셔야죠. 그러면은 왜 제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죠? 저를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시는 거죠? 뭐 이제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한 10년 이상 일하신 분이 에이스인데 정말 한국에서 근데 실리콘밸리에 넘어오셔서 프로덕트 매니저랑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네가 리ኳ이어먼트를 정확하게 안 해주고 왜 기획서를 안 만들어 오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고 프로덕트 매니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 혼자 리ኳ이어먼트를 만들어서 너 혼자 만들면 어쩌라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계 조직의 역할 조직 최고의 인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위계 조직에서는 200장짜리 기획서 딱 하고선 야, 이거 그대로 해오세요. 사장님 결제 난 거예요. 다른 팀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오세요. 그러면은 역할 조직에서 하던 대로 이제 질문을 시작하죠. 자,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 회사가 뭐 중국 진출할 겁니까? 한국 진출할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건 경영 정보고 당신은 알 거 없고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카카오페이랑 인테그레이션 하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 지금 카카오페이가 베스트입니까? 한국에 진출한다고 해도 뭐 다른 페이먼트 시스템도 있고 네이버 페이도 있고 뭐 그런데 왜 카카오페이를 해야 합니까? 아니, 위에서 결제가 낫다고요. 그렇게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 이것도 자바로 돼 있는데 지금 시대에 왜 자바를 씁니까? 지금은 파이썬으로 이걸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표준화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바로 해야 되고 이미 결제가 났으니까 바꿀 수 없다고요. 하세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의 최고의 장점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여러 뭐 디자이너하고 소통하고 다른 엔지니어하고 소통하고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소통해서 리ኳ어먼트를 만들어서 딱 수행을 하는 건데 그 모든 재능이 모든 스킬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할 조직 인재가 위계 조직에 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 버려요. 저 말만 많고 실리콘밸리에서 왔다고 되게 잘난 척하고 뭘 자꾸 위에서 결정한 거를 자꾸 자기가 더 좋은 아이디어 있다 그러고 왜 자꾸 바꾸려 그래? 인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위계 조직에서는 막 눈치 빠르고 성실하고 뭐 그러던 사람들이 역할 조직에 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일을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다 만들어서 기획서 이렇게 딱 써서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자, 위계 조직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위계 조직에서 있는 사람에게 뭐 이직이 잘 활성화되지 않은 위계 조직에서는 제일 좋은 게 승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잘리는 거죠. 그래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윗사람 말 잘 듣고 윗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눈치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아 우리 사장님은 아니면 우리 팀장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팀장님이 원하는 걸 내가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스킬이고요. 제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역할 조직에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달라져요. 역할 조직에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3 년에 한 번씩 나가요, 회사를. 그러면 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 팀에서 에이스가 되면은 물론 뭐 명성이 높아지고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나를 불러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뭐 그런 훌륭한 팀들에서 나를 불러줘야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역할 조직에 있는 엔지니어에게 제일 중요한 거, 디자이너에게 프로덕트 매니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갔을 때 다른 회사들이 나에게 줄을 쓸까?' 구글도 오라 그러고 페이스북도 오라 그러고 뭐 에어비앤비도 오라 그러고 트위터도 오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 제일 좋은 거죠. 아니 뭐 스타트업들에서도 막 오라고 난리를 치고. 근데 최악의 상황은 뭐죠? 어차피 2-3 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니까 잘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잘렸을 때 갈 데 없는 거. 이건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지?'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음 회사가 나에게 뭘 원할까? 구글이 나에게 뭘 원할까? 그럼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뭘 해야 구글에서 나를 데려갈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혁신이에요, 혁신. 새로운 거 자꾸 해야 돼요. 옛날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야 우리 지금 회사에서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뭐 20년 전에 쓰던 PHP를 계속 쓰자. 우리 지금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할 시간 없다." 그러면 위계 조직에서는 사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열심히 하면은 되죠. 승진되죠.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내가 지금 PHP를 하고 있다가 구글에서는 PHP 안 쓰는데 그럼 나는 구글에 못 가겠네? 그럼 나 망하네? 그럼 인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회사가 PHP 쓰는 회사들밖에 없네? 그럼 나는 어떡하지? 빨리 도망가야겠네? 이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최신 기술을 자꾸 갖고 와 가지고선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에 있는 동안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한 3 번인가 4 번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새로운 걸 가지고 오는 게 옛날 걸 자꾸 쓰면은 인제 편한데 옛날 걸 자꾸 쓰다 보면은 업계에서 도태가 돼 버리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망하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나를 인사팀에 발령을 낸다. 그거는 "야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손흥민 선수한테 "야 우리 팀에 내년에 골키퍼가 없으니까 네가 1 년만 골키퍼 뛰어라." 그러면은 손흥민은 "야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 나는 지금 윙어로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1년 동안 골키퍼를 하면 나는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누가 윙어하다 골키퍼 1년 뛴 사람을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데려가겠냐." 인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밀레니얼들에게도 인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저 안 갈래요. 저 인사팀 안 갈래요." 인제 그런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에어비앤 매니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매니저가 인제 커리어 상담을 해 주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에어비앤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So who do you want to be when you leave Airbnb? 그래서 저 leave 안 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 Airbnb 너무 좋은데요. 저 회사에 계속 다닐 건데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게 아니라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네가 뭐 더 좋은 회사에 오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됐을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회사를 진짜로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중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덕트, 지금 옥스퍼드 폴리틱스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름이 없었던 그 프로덕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쌓았는데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하나도 모르는데 프론트엔드도 배워야 제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를 배워서 엔지니어링을 배워서 풀스택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리액트도 배우고 싶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지 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매니저가 갑자기 그래? 너 그럼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백엔드로서는 시니어 엔지니어지만 프론트웨어로는 주니어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팀 입장에서 굉장히 괜찮은 시니어 백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잃고 굉장히 허접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를 얻게 되는 건데 왜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제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그랬는데 매니저가 그런 인시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프론트엔드 해. 너 프론트엔드 하고 싶다며. 기회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회사 되게 좋다. 우리 매니저 되게 착하다. 자기네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얘가 착해서 이런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랑 회사가 원하는 거를 일치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프론트엔드 공부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도 프론트엔드 일을 주면 저는 겁나 열심히 하겠고 저를 감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프론트엔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백엔드 일을 준다. 그러면은 뭐 저 열심히 하겠지만 회사에서만 백엔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밤새 프론트엔드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2배로 일을 시킬 수 있고 감시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얘가 계속 회사에 앉아서 프론트엔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감시도 해야 되고 밤에 집에 가가지고선 잠 안 자고 자꾸 프론트엔드만 하고 회사에서 퍼포먼스 안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감시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람 뽑을 때 실리콘밸리에 3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회사가 원하는 거랑 직원이 원하는 게 같은 경우예요. 에어비앤비에서 사람 뽑는데 저도 에어비앤비 같은 거 만들고 싶었어요. 에어비앤비를 보니까 너무 좋고 나는 나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 이걸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 들어와서 뭐 알아서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실력만 있으면. 근데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저는 에어비앤비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데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에서 있는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배워서 그래서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 뭐냐? 원래 사람이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에어비앤비 회사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Help me, help you가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케이스예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니까 캔디데이시 저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는 돈을 열심히 벌고 뭐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시키는 거 정말 열심히 하고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밤을 새서라도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게 최고죠. 근데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거예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지? 내가 얘를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주지? 얘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모티베이션을 주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당근을 주든가 채찍을 주든가. 그래서 혼내든가 아니면은 돈을 많이 주든가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야, 너의 열정을 다해서 에어비앤비를 같이 만들어 보자. 그런 거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니지하기 난감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회사에 앉아 있는데 코딩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회사에 있는 게 행복하다. 뭐 일을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애들에 비해서 능력의 한계도 느껴지는데 그냥 행복하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뭐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뭐 이거 뭐야 무서워. 뭐 그러고 호연아 마약하는 거 아니지. 걱정된다.
"호연아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 봐."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할 때 회사에 있는데 행복하다 그러면은 이상한 일이었어요. 디폴트는 불행한 거였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너 요즘 일이 부족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받지 않으려면 과장님 저 어제도 밤샜고요. 어제도 진짜 힘들게 일했고요. 막 오늘도 막 지금 너무 힘든데 막 저는 뭐 이렇게 예 정신력으로 극복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을 더 안 주고 정말 수고했다." 그러고 인제 뭐 술도 사 주고 뭐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힘든 척을 해야 되는데 실리콘밸리에 와서 일을 하면서 제가 힘들고 "야 나 어제 밤샜어." 그러면은 "왜 무슨 일이야? 왜 밤을 샜어? 무슨 일이야? 너 일이 너무 어렵니? 너 실력에 안 맞니 이게? 너 일을 줄여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한다고."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잖아." "아니 그래도 네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되게 능력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가 제가 해피하지 않으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자기가 심지어 자기 일을 안 한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저를 해피하게 만들어 주는 게 매니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퍼포먼스를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회사에서 행복할까? 그리고 왜 한국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옛날 심리학 저희 교양 시간에 배웠던 매슬로우의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프레임워크인데 이 5단계의 모든 욕구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를 다 채워야 안전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안전 욕구를 다 채워야 소속과 사랑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자아 실현 욕구까지 채우면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그게 이게 이 이론이잖아요. 회사에서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생리적으로 잘 먹고 잘 쉬면 되고 그렇죠? 배고프지 않고 그러면 되고 안전적으로 협박당하거나 괴롭힘 당하지 않으면 되겠죠. 회사에서 뭐 이럴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그렇죠. 그리고 팀원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갖고 회사가 너를 존중해 주고 "아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내 장점과 전문성을 살려서 자발적으로 기여를 해서 막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막 세계로 막 팔려 나가고 뭐 그러면은 진짜 좋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다 차고 있어서 행복함을 느꼈는데 그렇다면 불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리적으로 늘 피곤하고 힘들면 일단 불행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피곤하고 힘들어야 인정받는 구조였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리고 맨날 밤새 술 먹고 야근하고 그 상태에서는 뭐 행복할 수가 없겠죠. 행복하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일 못하면 잘린다고 협박당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과 채찍,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당근과 채찍이 오게 되고 그럼 협박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팀원들 간의 관계가 경쟁 관계가 된다. 공채로 뽑으면 경쟁 관계가 되겠죠. 다 대리인데 한 사람 과장 달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당하고 내가 존중감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예. 누가 시키면은 일하기 싫잖아요. 예. 하루는 제가 인제 저녁 먹고 상을 닦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상 좀 닦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상을 제가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닦고 있는데 닦기 싫어지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시키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어른들이 "야 네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너무 좋아하지만 앞으로 네가 이걸 직업으로 하면 진짜 싫을 거다. 신물 날 거다. 그래서 너무 프로그래머가 돼야겠다는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좀 싫었어요. 하루 종일 코딩만 보고 있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진짜 컴퓨터도 켜기 싫을 정도였는데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 하기 싫으면은 그만하고 놀 만큼 놀고 그리고 인제 집에 가서도 그러면은 좀 컴퓨터를 꼴도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컴퓨터를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인제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옥서 폴리틱스라는 건데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또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한국에서는 뭔가 싸움이 일어나면 직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은 과장님이 와서 해결을 해 주고 과장님도 해결이 안 되면 부장님이 해결해 주고 쭉 올라가서 사장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윗사람이 해결을 해 주잖아요. 근데 역할 조직에서는 뭐 위에 사람이 해결해 주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싸우지도 않고 누가 옳으네 그르네 싸우지도 않고 뭐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왜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제 뭐 연구도 하고 우리 디렉터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우리 회사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안 싸우는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알렉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증법, 정반합. 정 있고 반이 있으면 정과 반 중에 누가 옳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정반합을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식이에요. 우선 사람마다 입장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입장을 명확하게 해 준다는 건 뭐냐?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입장이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입장인 거죠. 그럼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엔지니어링 팀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디자이너 팀에다 더 투자를 해 달라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그럼 의견이 형성이 되죠. 엔지니어링 팀에 더 투자해 주세요. 디자이너 팀에 더 투자해 주세요라는 의견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의견을 지 그 이걸 보니까 우리가 회사가 엔지니어가 부족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엔지니어링을 더 엔지니어를 하이어해 주고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UX가 안 좋다는 게 이렇게 유저 테스트에서 나오는데 디자인을 더 많이 뽑아 줘야 되지 않냐 인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럼 엔지니어링 팀이 이기냐 디자이너 팀이 이기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 모아 놓고 이렇게 되니까 엔지니어링 쪽에 이만큼 부족하고 디자이너 쪽에 이만큼 부족한데 그러면은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은 엔지니어 3 명, 디자이너 1명 정도 뽑으면 되겠네요라고 하는 새로운 결론을 내는 거죠. 엔지니어가 이겨서 엔지니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반합으로 가면서 꼭 윗사람이 이렇게 권위자가 나타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배우면서 '아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에도 적용하면은 정말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겠다.' 윗사람의 판단력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그런 우리 전체의 판단력 다 프로페셔널들이니까 '전체의 판단력을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를 한국 기업에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쓴 책이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라는 책이고요. 예. 지금도 좀 제목을 너무 길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기업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에 적용을 하면은 되게 괜찮지 않을까?'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적이지 않고 시민들끼리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또는 국회에서 사람들이 정당 투표하지 않고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눠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허황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거 기업에도 적용했으니까 '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인제 제가 근데 정치학 서적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정치학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정치학 서적을 쓰면은 아무도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 이거를 코드로 한번 써 보자.' 그래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정치에서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예 옥스폴리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인제 OX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인제 정치 지형도예요. 그래서 정치 지형도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OX를 통해서 나타내 주었고 그랬을 때 나는 어디에 있고 인제 왼쪽으로 갈수록 진보 쪽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제 뭐 태극기 부대나 그쪽하고 가까워지는 건데 그런 쫙 큰 스펙트럼을 인제 보여주면서 '나는 어디 있고 나는 중도인가? 나는 중도 좌파인가? 나는 완전 좌파인가? 나는 우파인가?' 그걸 스스로도 잘 모르잖아요. 그 스스로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하고 그럼 나의 입장이라는 게 생기죠. 나는 진보로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덜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 문재인 나쁜 사람이야."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엄청나게 뭐 진짜 지금 듣기도 좀 이렇게 무서운 예 엄청난 싸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는 호랑이야. 나는 문재인 지지자야." 그 내가 문재인이 나쁘다고 하는 거랑 원래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이 나쁘다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다가오는 느낌도 다르고. "너는 사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옥서 폴리틱스의 모토고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 어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 저기 버블이라고 하죠. 폴리티컬 버블이라고도 하고 에코 챔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인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진보들끼리 얘기하고 보수들끼리 얘기하고 지금도 뭐 트럼프 지지자들끼리 얘기하고 바이든 지지자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전달이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대통령한테 전달을 할 때는 대통령 지지자들 얘기만 자꾸 들어가고 반대 사람들은 전달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의견은 묻히는 거야?" 뭐 그리고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최종 결정권자가 보기에는 '야 이거 다 X라고 생각하네. 여기 9명 중에 3대 3대 3 이고 X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분의 1 밖에 없는데 결정권자가 보기에는 두 사람은 X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Y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야 6대 3 6대 4로 뭐 X가 이겼네.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의견 X가 유리하군요.'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보여줄 수 있는 정치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정치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인제 사내에서도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쓸 수 있고 학교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면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XYZ 의견이 있고 XYZ 의견 중에서 뭐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정반합으로 새로운 A안과 B안을 만드는 거죠. XYZ 중에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투명하게 인제 '아 내 의견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 사람이 내 의견을 고려를 했는데 내 의견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다른 쪽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런 또 장점을 가진 의견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옥서 폴리틱스고요. 그리고 뭐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회사에서 또 역할 조직을 적용을 해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다 한국 사람인데 역할 조직을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CEO를 너무 존중해 줘요. 이게 제가 한마디 하면은 막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 왔는데 제가 나 이거 별론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더 좋은데요."라고 하면 디자이너가 그거를 까였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니 그러면은 미리 얘기를 하든가 막 나한테 그러고 인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직접 얘기도 못 하고 돌려 막 뒷담을 해서 인제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 개인적인 취향을 얘기한 거고 디자이너는 당신이고 당신이 아니 CEO가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 않냐고. 근데 그걸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CEO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자기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결정권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는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얘기를 듣고 알고 있지만 그걸 실제로 같이 일을 하면서 그걸 그렇게 해 나가는 거는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통을 계속 하는 게 어려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한테 무슨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 한 10 시간씩 생각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심사숙고해서 '아 사장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나 내가 그거를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자기는 10 시간 동안 해 왔는데. 그리고 이거를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되는 거를 한다 그러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아 이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나중에 합시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삐져 가지고 "나 그러면 앞으로 의견 안 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니 그러면은
미리미리 얘기를 하라고. 10시간 생각하고 얘기하지 말고 10분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막 헛소리야 그게 아니라 그냥 늘 그냥 항상 채팅 켜 놓고, 저희는 다 원격으로 하니까 채팅 켜 놓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별 헛소리 시적잖은 소리 계속하면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뭐 괜찮네. 그거 쪼끔 더 해 볼까?" 아니면 "그거 별론 것 같은데." 인제 그런 의견들이 계속 싱크가 되면서 이 소통의 비용을 낮추는 거죠. 소통을 10시간 생각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10분 생각하고 소통하고, 인제 쉽게 말하고, 쉽게 무시당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나라 문화에 적용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해서 많은 소통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자율성을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자율성이 역할 조직의 핵심이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율성이라는 거는 혼자 일하라는 게 아니라, 예, 더 깊은 수준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고, 내가 뭘 아는지도 알고, 그럼 내가 뭘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알아야 하는지, 그런 거를 끊임없이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아젠다 없이 그냥 뭐 '위에서 누가 시키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율적으로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걸 빨리빨리 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지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아는 게 제일 나쁜 거다.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열을 안다는 건 9가지 오해를 한 거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면 한마디를 알아듣고, 오히려 한마디가 명확하지 않으면 10번을 물어봐서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번 말을 하는 오버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다. 예, 그거를 인제 전달하는, 그냥 이걸 전달하는 데 되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전달하고 나서는 굉장히 또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 문화 차이에 따른 그런 저희 경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이 책이고요. 페이스북에서 저를 이렇게 찾으시면, 윌 호현류를 찾으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실리콘밸리 그리다 유튜브는 접었고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차라리 이메일을 써 놔야겠네요. 네. 그래서 will@oxfordpolitics.com으로 이메일 주셔도,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네, 발표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Q&A 세션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제가 슬라이드. 음. 네, 유 의원님,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정말 다른 세상에 있는 이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쏙쏙쏙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오늘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참여한 게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어, 롤 드리븐 관련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 리더십은 롤 드리븐을 지향하지만 현재로는 랭크 드리븐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롤 드리븐으로 변형되기 위해서 개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랭크 드리븐과 롤 드리븐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프로페셔널리즘인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전문가로서 내가 끌고 간다라는 거랑,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시키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죠. 시키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그런, 물론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도 프로페셔널하지만, 네, 그거 완전 그런,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내가 전문적인 나의 커리어를 쌓아갈 거냐, 아니면 이 회사에서 그냥 시키는 걸 열심히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직원으로서는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게
브랜딩을 해서 내 셀프 브랜딩을 해서 "나는 이거 잘하는 저는 뭐 자연 언어 처리를 잘하는 엔지니어예요. 그러면 저는 회사에 지금 이러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거를 회사에 줄 수 있어요. 그럼 회사는 저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딜을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하고 그게 회사가 원하는 거랑 얼라인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나를 셀링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 회사가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필요하네. 그럼 내가 이걸 해서 내가 회사에 임팩트를 크게 주겠어요.' 그러면 임팩트를 딱 주고 나면은 이제 뭐 승진도 되고 뭐 연봉도 오르고 다른 회사에서 저를 데려가려고도 하고 인제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제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은 시키려면 위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그래서 위에서 원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나는 이 일 저 일 시키는 거 열심히 해 가지고 정신없이 몇 년을 보냈는데 나한테 남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기 커리어가 있으면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자기 커리어의 방향이 없이 시키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일을 많이 해서 뭔 경험은 쌓인 것 같은데 딱히 내가 내세울 건 없는 내 브랜드는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셀프 브랜딩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하고 일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맞춰서 인제 일을 하는 그리고 내가 제안도 하고 예 그런 거면은 좋을 것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구글 도구로 공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그냥 보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이 지금 안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네. 준비한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네. 그 경력에서 에어비앤비와 트위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는데 두 네. 회사의 워크 컬처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사실 제가 인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역할 조직은 실리콘밸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역할 조직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사람들이 막 "우리 회사 역할 조직하자." 뭐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역할 조직은 뭐냐면 그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회사들의 어떤 핵심적인 공통점을 모아서 만든 개념이에요. 그게 제가 만든 역할 조직이라는 개념인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트위터도 다르고 에어비앤비도 다르고 페이스북도 다르고 구글도 진짜 달라요. 근데 구글은 완전 엔지니어링 드리븐으로 엔지니어링을 완벽하게 하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완벽하게 하려는 회사고 페이스북은 막 빨리빨리 해 가지고 막 페일 패스트하고 막 해키하게 하는 게 페이스북이고 트위터는 뭐 한 그 중간 정도? 빨리빨리 하면서도 데이터 드리븐 컬처가 굉장히 강하고 전 데이터 드리븐 컬처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아니 사람의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할 때가 많은데 근데 데이터가 안 나온다고 그거를 프로덕트 체인지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따뜻함을 따뜻함을 추구해요. 예. 호스피탈리티 호스피탈리티 회사잖아요. 사람들을 인제 호스트로서 게스트들에게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끼리도 따뜻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서로서로 도와주고 잘 알려주고 누가 못하면은 가서 도와주고 뭐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신기한 엔지니어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각자 다른데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온갖 회사들이 다 각자 다른 어떤 회사는 굉장히 위계적으로 하고 어떤 회사들은 뭐 어떤 회사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뭐 그렇게 어떤 회사는 다 리모트로 하고 그러는데 살아남은 회사들만 모아서 그 공통점을 추려 보니까 역할 조직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죠. 계속 진화하고 있고 예 제가 이 역할 조직이라고 개념을 만든 것도 인제 금방 아웃데이트 될 수 있죠. 어느 회사가 뭐 위계 조직적으로 했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 그렇게 해 가지고서 세계 인류 기업이 됐다. 아니면은 역할 조직을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어떤 회사가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럼 이제 또 그 회사의 문화가 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각자 회사에 적용을 할 때 한국 회사도 그렇고 미국 회사도 그렇고 회사에 적용을 할때 이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이렇게 프로페셔널들을 스마트 크리에이터 하고 넷플릭스에서는 이게 프로 스포츠 선수 같은 엔지니어들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자유도를 최대한 주고 "너는 맘대로 해 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문화는 뭐지를 한번 각자 생각을 해 보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다 진화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과 진화에 다양성과 진화에 좋을 것 같아요. 네. 롤 드리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롤 드리븐에서 개발자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개발자가 회사를 위한 결정이 아닌 자기 커리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회사에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부분 자기 커리어를 위하지만 회사의 임팩트가 굉장히 커리어랑 직결돼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 임팩트가 없어요. 거의 뭐 제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걸 했어요. 제가 만약에 에어비앤비에서 옥소폴리틱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에어비앤비의 임팩트가 전혀 없잖아요. 에어비앤비 프로덕트의 임팩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임팩트가 제로가 되니까 잘리거나 퍼포먼스가 제로가 되면서 인제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예 안 되죠. 예. 자기가 결정을 내려도 그 그러니까 결정권은 엔지니어들에게 있지만 결정을 내렸을 때 임팩트가 제로다. 그럼 회사에서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얘한테. 회사에서 저는 이 회사를 에어비앤비를 위해서 이만큼 임팩트를 줬으니까 나한테 승진도 시켜주고 연봉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 커리어를 지금 저는 이 회사에 앉아서 제 개인 사업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뭐 그럼 나가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기본 동기 자체가 회사에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결정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션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회사의 미션은 이거고 당신이 이 미션에 맞는 임팩트를 주었을 때 우리는 당신에게 보상을 엄청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미션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미션이 굉장히 명확하죠. 각 회사마다 다른 미션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경우에 이제 위계 조직 같은 경우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 필요가 없냐? 사장님이 그때그때 결정하는 게 미션인 거예요. 위계 조직이니까 아무리 미션이 있어도 사장님이 그날 그 미션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은 그게 더 옳은 거잖아요. 그게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별로 의미가 없고 사장님 마음이 미션인데 사장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미션인데 그 역할 조직에서는 각자가 다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스타라 그러죠. 그 정확한 북극성이 없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각자 딴 결정을 해서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목적지와 미션을 만들어 놔야 된다입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셀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보고 사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지금 뭐 달라스에 계시거나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잡 디스크립션을 안 읽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는 분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네 회사에서 이거 필요하지. 내가 이거 해줄 수 있어." 그러면은 나한테 돈을 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네 회사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건 뭔지 모르겠지만 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지 않니? 그럼 내가 너네가 필요한 걸 얘기해 주면 내가 다 해 줄게." 그렇게 되면 이제 취업이 안 되죠. 그래서 "너네 회사에서 지금 잡 디스크립션이 이거 필요하다며. 자연 언어 처리하고 뭐 페이먼트 시스템 아는 사람 필요하다며. 내가 이거 잘해. 내가 이거 해 줄게." 근데 인제 우리나라에선 문화에서는 "내가 이거 잘해."라는 말을 또 되게 어색해하죠. "아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뭐 잘하는 건 아닌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잘리는 거죠. "나 이거 진짜 잘해. 나 이거 확실히 해줄 수 있어. 이거 확실히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고 하는 자기 셀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든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학을 가 오든가 그래서 유학을 와서도 '나는 어떤 거를 잘하는 엔지니어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 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첨언을 한마디 하면은 저희 디렉터한테 제가 "나에게 커리어 조언을 줘." 그랬더니 디렉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 하나는 한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는 거야. 그럼 넌 살아남을 수 있어.
또 하나는 너는 디렉터가 그랬어. "너는 상위 1%가 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서 디렉터가 얘기한 게 "세 분야에서 상위 25%가 되면은 한 분야에서 상위 1%인 사람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야 너는 인문학도 했고 영문과도 했고 뭐 언어학도 했고 페이먼트 팀도 했고 뭐 좀 트랜스포테이션도 했고 프로그래밍도 했고 네 사업도 뭐 사이드 프로젝트도 했고 그러니까 너는 여러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어가니까 너는 상위 1%랑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할 건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항상 "너는 1 등이 돼야 돼."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융합해서 나만의 유니크한 섹터를 만들면은 거기서 나는 1등 먹는 거죠.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인제 엔지니어에서 CEO가 되셨는데 회사의 네. CEO로 보실 때 직원을 뽑을 때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제가 이 역할 조직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그래서 더 그러겠지만 저랑 미션이 맞는 사람을 뽑게 되더라고요. 네 뭐 실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미션을 이해를 못하면은 자꾸 이게 핀트가 안 맞는 말을 자꾸 하고 핀트가 안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쪼금 부족하더라도 물론 실력이 아예 부족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션을 이해하고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부분 취업 공고를 내면은 워낙 사람들이 인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런 분들한테는 인제 선뜻 얘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와 주세요."라고 얘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죠?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발표해 주신 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은 레코딩이 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못 보신 세션이 있으시면 레코딩 세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2020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를 준비해 주신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세미나에 도움을 주신 카이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카이타에 관해서 더 알고 싶고 또 궁금하시면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다양한 SNS 채널과 카이타 웹사이트 또는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카이타.org로 등록하시면 카이타의 업데이트를 뉴스레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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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